지금부터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아까 그 하이데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1889년생. 그 해가 바로 히틀러가 태어난 해기도 해. 이 두 사람이 약간 관계가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약간 히틀러에 약간 부역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좀 곤경에 처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람과 한 뭐 몇 개월, 5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특히 히틀러보다 딱 그 다음 주에 태어난 사람, 6일 후에 태어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들이 다 동갑내기.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데거 얘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동갑내기로서의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의 어떤 철학, 또 다른 철학의 어떤 한 모습을 볼 건데 많은 부분은 이분하고 좀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면서 관련시켜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 이름이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스타일의 이름이야. 생긴 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잘생겼나요? 잘생겼죠? 자, 1889년에 태어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1951년에 돌아가셨어요. 비기적 체험까지 사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대 철학자, 생 자체가 현대를 거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 현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50년대까지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실제로 어떤 그 명성만큼 우리는 잘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 이런 설문조사, 어떤 조사한 결과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는 사람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보면 2005년에 그 영국 BBC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뽑아보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3위.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철학 사이트에서 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1등으로 뽑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근대 철학의 누구냐? 현대 철학의 누구냐? 현대 철학에서는 뭐 수위에 올라 있어요. 뭐 어떤 조사를 해도 이분은 꼭 뽑히는 사람. 매우 유명한 분인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많이 접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이분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뭐 이 타임지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100명을 뽑자 했을 때 철학자로 이 사람 1명 들어갔대. 그러니까 어느 어떤 조사를 봐도 굉장히 수위에 랭크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은 뭐 이런 몇 가지 책을 이제 봤어요. 제가 이제 이 두 책은 미리 공지를 했고, 고영신 거 다 읽었다고 막 그랬지?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땠어? 어렵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철학자라고 돼 있어. 반철학자는 뭘까? 철학에 반대했던 사람이겠지 뭐. 그래서 이 철학자인데 철학에 반대를 했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반철학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 데카르트에 대항했던 반철학자로서의 파스칼. 이제 그 당시 어떤 주류 철학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고 새로운 이 개념을 제창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 플라톤, 이게 나중에 이제 니체도 할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이 니체가 모든 데 다 들어있는 사람이 니체야. 그죠? 또 모든 데 다 들어있는 사람 찾아볼까요? 칼 막스가 다 그랬죠. 되게 다 들어있는 사람은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밑줄을 쳐놓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실 마찰에서 하나씩 다룰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니체가 이제 플라톤의 이제 반기를 들고, 그래서 망체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톤을 깨부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새로운 어떤 실존 철학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반철학자라고 이렇게 명명한데, 뭐 헤겔에 대항했던 키에르케고르, 뭐 백과전서파에 대항했던 장자크 루소, 알투이스르에 대항했던 락강,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 자체에 대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반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소릴까? 왜 철학자이면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현대 철학자의 1위, 수위를 다투는 철학자이면서 왜 반철학자라는 이름을 들을까? 그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이제 일생을 봅시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완전히 부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이재용 씨 정도 되는 사람일 거야, 아마. 그런데 철학자가 된 거야. 그 당시 세계 3대 철강왕이었대. 이 집안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기이다 보니까 철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재료였을 거라고. 그거에 세계 3대 철강 집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대. 이제 애들이 7명인가 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막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완전 금수저 집안이죠. 근데 참 이게 그 가족력, 병력 비슷한 게 있어서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는 성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장남, 차남, 삼남, 1, 2, 3, 3명이 다 자살을 해요. 이런 면에서는 또 좀 불행하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도 그걸 자각하고 있었대. 나도 우울증에 빠져서 나중에 자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약간 비감한 생각으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어떤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죠? 포항제철 회장 비슷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전부 다 이런 철강 또는 이런 공업, 공대 뭐 이런 쪽으로 다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 형제들이 이게 되게 그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진로 때문에 아버지랑 다투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린츠의 실업학교, 이게 이제 어떤 공대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같은 동급생이 히틀러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박사 학위를, 공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항공 관련된 뭐 엔진 뭐 이런 거 관련된 박사를 받아서, 이 사람은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좀 주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철학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그 버틀란드 러셀이 이끌어줘서 이 사람은 이제 철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이 공대 쪽이었다가 이제 철학과로 들어가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부전공 비슷하게 공부를 한 거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이 다 자기한테 온 거야. 완전 부자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1차 대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1914년에. 이 사람이 몇 살 때였을까요? 한 25살쯤 되네. 그죠? 우리 나이쯤 됐을 때, 여러분들 나이쯤 됐을 때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입대를 해서 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죽는다.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싸우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 뭐. 그래가지고 엄청난 용감한 행동을 많이 했대. 어디 공격한다 그러면 제일 앞서 나가고, 뭐 폭탄이 터지건 말건 막 나가. 그래갖고 전공을 많이 세웠대요. 훈장도 받고 막. 옆에서 펑펑 터져도 자기는 뭐 개의치 않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때 그 포탄이 터지는 그 참호 옆에서 모르게 썼대, 이렇게 모르게. 그게 나중에 이 논리철학 농구라는 유명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철학 농구를 딱 쓰고 쭉 이렇게 아주 간단한 책이래요. 얇은 책 쓰고 이걸로 철학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선언하고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해버려요. 사람들한테 나눠줘.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사회에 주고. 얼마나 철저하게 나눠줬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10원이라도 나한테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검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0이 될 때까지 나눠줘라 라고 철저하게 기부를 한 후에 철학계를 떠납니다. 내가 철학을 다 해결했다. 더 이상 철학할 거 없어 라고 하고 떠나서 어디 초등학교 교사를 하러 갔대요. 초코올리게 애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정원사, 그 다음에 어떤 건축 관련된 일도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 애들한테 그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 줬대요. 독일어 단어장. 이히, 나 이렇게 써갖고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저서는 약도 2개예요. 그 어린이들한테 나눠줬던 단어장 하나, 그 다음에 그 폭탄이 막 터지는 그 참호 옆에서 썼던 메모에 해당되는 논리철학 농구라는 책 하나, 딱 2권이 이 사람 생전에 간행된 2권의 저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런던으로 불러옵니다. 막 그래서 초청을 하고 쫓아가서 이렇게 삼고초려를 해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썼던 이거를 제출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대신 받아요. 박사학위 논문을 따로 쓰질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대신 내서 박사가 되고 이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죠. 교수가 되고요. 그랬다가 이제 곧 이제 10여 년 이제 교수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후기 철학에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 사이에. 네,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자기 생전에 출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에 출판이 돼. 그래서 생전에는 2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어장이고, 그래서 요게 논리철학 농구하고 철학적 탐구. 그래서 논고와 탐구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논고가 전기 철학을 대표하고 탐구가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데 전기와 후기는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1951년에 사망을 합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집 애들. 요 조그만 애기가 아마 비트겐슈타인,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고,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스, 후르트, 루돌프 이렇게 3명인데 얘네가 1위, 3위가 다 이제 자살했는 사람. 되게 음악가를 지명하고 연극배우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아버지랑 무슨 소리야, 너 집 포항제서 들어가야지 막 이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아들 1명이 더 있어요. 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시도 음악가가 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음악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1차 대전에 이 사람도 같이 그 동생과 같이 나갔다가 이 사람은 그 팔을 잃어. 오른쪽 팔을 부상으로 잃고, 그래가지고 왼손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석규 씨가 소개했던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어떤 피아노 곡이 있는데, 왼손을 위한 협주곡, 피아노 곡이라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작곡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음악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나들이 3명이 있죠, 그죠? 헤르미네, 헬렌, 마가렛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3명이 있어요. 헤르미네가 이제 제일 큰 누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헬렌, 여기에 계신 사람 분이 이분이고, 마가렛, 마가렛이 약간 유명해요. 제일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 집은 하긴 이 누나들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고, 이 마가렛은 나중에 그 크림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 초상화로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요게 이제 린츠 실업학교 시절에 이분이 루드비히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고, 여기 그때 그 얼굴 남아있죠, 그죠? 히틀러가 이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동갑내기라 했고, 뭐 생일이 거의 6일밖에 채지 않는다고 그랬었고요. 근데 한 사람은 인류 최악의 독재자가 됩니다.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유태계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런 인종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최악의 독재자가 되고, 한 사람은 최고의 철학자가 됩니다. 약간 유태계고, 이 사람은 유태인 학살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히틀러가 나중에 이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처형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야. 위치가.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 사람이 엄청나게 뇌물을 바쳐서 겨우 빠져나갔다. 그래서 뭐 금을 1.7톤인가 얼마인가를 주고 빠져. 금 1.7톤이면 얼마나 크겠어,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단 목숨은 이 사람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지경은 안 이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할 때, 아까 러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명을 제가 더 소개를 할게요.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야. 이론 물리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이 사람한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공대 시절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였고, 이 사람한테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서 이 사람한테 공부를 못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떤 접점이 있지는 않은데, 연력학 제2법칙인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는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부터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계속 바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증명해낸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이 사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러셀이 이 비트겐슈타인을 철학으로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공학도였던 비트겐슈타인을 만나서 박사과정으로 들어온 비트겐슈타인을 이끌어준 약간 스승이고 선배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하여튼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형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죠? 형들이 무슨 뭐 피아니스트, 뭐 연극 배우, 무슨 뭐 이런 걸 이제 지망했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러셀한테 비트겐슈타인이 보낸 편지 이런 말이 있었대요. 내 삶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하고 비참한 생각과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 심성적으로 약간 우울증인 것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이 철학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서 학문을 하도록 많이 권유를 했고, 이런 심리적인 이런 어려움에서도 헤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러셀이었다. 그리고 이 러셀이 논리철학 논고라는 이제 그걸 제출해서 박사를 받을 때 보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와서 이렇게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모르신 거 알아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고대 중세에는 전부 다 이런 어떤 세계는 무엇일까?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우주를 이끌어가는 섭리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가 이제 주제였다면, 아까 근대는 이 인식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 이쪽에 이제 경도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세계는 무엇일까로 끌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는 언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하이데거가 사실은 존재는 무엇일까? 이 존재론 쪽으로 다시 철학을 가져온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약간 같은 시대를 살면서 약간 쌍두마차 비슷하게 끌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존재론, 그다음에 실존 철학을 이끌어간 사람이 됐고, 이제 하이데거. 이 사람은 어떤 분석 철학, 세계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약간 분석적인 철학을 처음에 주창했고, 이 분석 철학자들이 이 뒤에 이제 후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간 생각이 이래요. 철학이 과연 그럼 뭘 하는 학문이냐? 이제 지금부터가 얘기하는 게 이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그 철학의 어떤 사유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학이 과연 뭐 하는 학문이지? 목적이 뭐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뭔가 흐리멍덩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게 철학이다. 철학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철학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딱 정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이 클래리피케이션이 철학의 목적이다. 지금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개념 저런 개념 학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철학이 뭐 하기 위한 거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짓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야. 철학을 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논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철학이 그거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하이데거를 존재의 철학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의미의 철학자라고 해요. 별명이 그래. 이 사람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그 선을 긋는 것이 철학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어. 그거에 대한 이름이 있죠. 자, 이 방을 볼까요? 여기에 책상이 있다. 이게 책상, 벽, 책. 이게 또 물건에 다 이름이 있잖아. 자, 물건에는 이름이 있다. 자, 책상이 3개가 땅바닥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이 있으면, 지금 얘기한 이런 책상이 땅바닥에 3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 거야, 세상에. 자, 책상이 3개가 땅바닥에 놓여 있고 벽은 막혀 있으며 밖에 유리가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사실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대응되는 말이 있어요. 물건에는 이름이 있고, 물건이 어떠어떠하다고 하는 규정에는 그걸 규정하는 문장이 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이런 복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명제가 있어요. 자,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를 다 모으면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실들을 다 모은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 이론이라 그래. 그림처럼 딱딱 하나씩 맞는다는 거예요. 고양이 그림이 있듯이 고양이라는 말이 있으면 고양이가 있는 거야. 고양이가 뛰어간다는 사실이 있으면 고양이가 뛰어간다는 말이 있어. 고양이가 뛰어간다, 사람이 쫓아간다라는 복합 사실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이런 기술이 있어. 말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이 세계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언어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다. 즉 철학은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래요.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는 서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처럼 대응하고 있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와 세계가 딱딱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 명제, 그 언어도 참이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태는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실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언어를 다 모으면 그게 세계고, 그 언어가 모아지는 그 밖의 부분은 세계가 아닌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언어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 그거는 세계에 속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자꾸 얘기하면 철학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과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가 그 그림처럼 대응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자꾸 우리가 철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철학이 혼탁해진 거야. 혼란해진 거야. 그건 얘기하면 안 돼. 입 다물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야. 입 다물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라는 게 맨 마지막 문제. 논리 철학 논거야. 자, 철학 다 끝났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가 이게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제 뽑아봤어요.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거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바로 세계의 한계이다. 이것을 넘어서 언어가 자꾸 간섭하려 하면 철학이 혼란해진다. 그거 하지 마라. 철학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는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다.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거 하지 마. 철학에 관한 문제는 다 이제 끝났어. 나는 오스트리아 시골로 가서 애들이나 가르칠래. 이러고 딱 떠나. 그래서 이제 그 논리철학 논고가 뭐 적어도 뭐 요런 뭐 7가지 요거를 딱 정리, 그러면서 이 문장마다 이렇게 딱 번호를 매겨요. 1-1에 0, 1엉, 1-1에 1, 1-1에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뭐 7개를 이렇게 쭈루루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쫙 정리를 하고, 7번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물어 라고 해놓고 딱 떠난 거.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런 그림 이론 이런 거예요. 세계는 일어나는 어떤 사실 사태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어가 대응하고 있다. 근데 그 언어가 사태들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고양이가 뛰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뛰어가면 그 사실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를 뭐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은 이거는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뭐 정리한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할 뭐 능력은 안 되는데 하여간 내용은 그래요. 세계는 이렇게 사실과 언어가 1:1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언어가 가진 한계가 바로 세계의 한계이다. 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철학이 왈가왈부하면서 철학이 혼탁해졌다. 그거 하지 마. 이게 이 사람의 전기 철학의 내용. 그러면서 자, 이제 철학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형이상학으로 뭐 의미, 무슨 신, 이성, 무슨 이데아 이런 거 다 그건 문제 아닌 건데 지금 우리 얘기를 했던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그거에 대항하는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철학이 하고 있었던 거야. 철학적 문제는
사실은 언어가 왜곡돼서 생기는 가짜, 이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따라서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단연한 이제 선을 그어줬으니까 철학에서 생기는 문제는 난 다 해결했다. 뭐 삶의 의미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당신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할 수가 없어. 누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거야. 그 세계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철학이 여기서 여기다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야. 철학은 여기 침묵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게 철학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써놓고 이 사람은 이제 딱 전기 철학을 마쳤다고, 난 이제 다 끝냈다라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전기 철학은 철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딱 증명하는 이런 과정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했던 그 비유가 이래요. 이 철학자들이 지금껏 이런 그 꿀단지 속에 파리처럼 거기 들어가서 헤매고 있었다. 야, 여기서 나오는 법을 얘네는 몰라가지고 계속 꺼내서 뭐 꿀에 빠져 죽는 놈에 뭐 거기서 헤매는 놈에 이러고 있었던 거다. 철학이 내가 가르쳐주는 철학으로 당신들은 이 병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그건 문제가 원래 아니었던 거였다. 라고 하고 뭐 전기 철학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하죠. 약간 그 공대 스타일이지. 그죠? 요까지는 철학. 요건 철학 아닌 거야. 근데 저기 철학 요거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 하지 마. 그럼 여태껏 이거 우리가 문제라서 막 얘기했던 거는 문제 원래 아니었던 거야. 철학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위트겐슈타인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뭐 작품이나 이렇게 막 그런데 되게 명쾌한 것의 대명사처럼 이 사람 철학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설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위트겐슈타인 같은 녀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용은 저런 거예요. 이제 철학 이거 이제 이 철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야, 그 삶이 더 문제인 거야. 이 세계가 문제인 거였지. 자꾸 철학이 그것을 넘어가는 걸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였어. 철학이 어떻게 될지를 하지 말고 네 삶을 되돌아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철학에서는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서 논할 수 없다. 거기에서는 침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 삶에서 마주치는 어떤 실제의 문제, 여기에 너는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그 꿀통에 빠진 파리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철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버리면서 그 문제를 벗어나는 이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이러이러해야 한다. 무슨 이런 어떤 교설 이런 것들은 무용하다. 진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이 세계의 문제, 너의 삶, 그게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응되는 삶이 없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교사가 돼서 학생들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데, 1923년경이래요. 이분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수학을 가르쳤나봐요, 이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다가 누구를, 학생을 때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좀 세게 때렸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무슨 교권 뭐라죠? 이제 그 교사에 의한 체벌 문제가 돼서 결국 여기서 잘리나 뭐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서 막 백배 사죄하고 결국 뭐 어떻게 그 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엄청 이제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까 뭐 수도원에 뭐 정원 가꾸는 일도 했고 뭐 건축 일을 했다고 했는데 건축했을 때 지은 집이 하나 남아있대. 아까 누나들이 3명 있었죠, 그죠? 그 누나들을 살려고 이렇게 지어준 이 스톤보로, 이게 스톤보로가 이 스톤보로 루드비히 뭐 이게 무슨 저 이름이야 이제 그 집. 그 누나들을 스톤보로 누나들을 위한 집인데 아까 그 헤르미네 이 사람이 첫째 누나였나?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야, 이 집을 와보더니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신이 사는 것처럼 지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모르게 지었다는 거야. 딱 떨어지게. 그래서 요게 그 평면도로인데 하여간 뭐 빈틈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철학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명확히 하는 것이야. 요거는 말해도 되고, 요건 말하지면 안 되는 거야. 여태껏 문제는 요걸 자꾸 말하려다가 생긴 거야. 말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없어. 철학 끝. 요렇게 하듯이 집도 그렇게 친 거 같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요 안에 딱 들어가게.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셋째 누나 마가렛.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림트의 그림의 모델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이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죠? 많이 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마가레트가 이 그림을 보고 에이씨 나하고 안 닮게 그렸다 그래갖고 어떤 골방에다 처박았다는 얘기. 지금은 이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어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런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 그렇게 이제 논고를 쓰고 시골로 샥 낙항을 하고 나서는 이 전장에 썼던 이 농고가 출간이 됐을 때 이 비트겐슈타인은 없는 상태였고,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전설 같은, 과연 이것을 사람이 썼을까?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 이 책을. 그래갖고 이제 과연 이 저자가 실존할지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기도 하고 뭐 갑론을박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그러다가 이 캠브리지 대학 그 모교에서 애들 가리키던 이제 이 명성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되고, 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그 케인즈가 오케이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막 쫓아가고 뭐 꼬시고 해갖고 다시 이제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캠브리 1929년에 이 비트겐슈타인이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런던 그 대합실에 마중을 나갔다가 케인즈가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5시 15분으로 기차로 신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들 이 사람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학의 신이 돌아왔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신문 머리글 비슷하게 이제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명성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신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거기서 한 10여 년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돼서 철학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돌아온 후의 철학은 많이 달라졌대. 자기가 했던 그 전기의 철학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은 이제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죠? 그 언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철학을 분석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했던 과거의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이 후기에 가면 많이 달라진대요. 언어가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언어는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문법이 있고, 또 하나 그것이 쓰이는 맥락에서 또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면서 쓰이는 언어는 그 문법 체계에 있는 언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문법이 아니라 이 사용이 더 문제다. 어떻게 어떠한 현실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간과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언어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철학의 문제는 끝이고 이렇게 했던 게 내가 너무 과했다. 내가 이 언어의 사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딱 받고. 그래서 이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언표라고 하는데 언어의 표현은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전기 철학에서 내가 했던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내가 간과했다. 그런 반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기 철학으로 가면 약간 이 일상 언어 분석, 아까는 이게 이상 언어 분석, 이상적인 언어의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철학을 이렇게 딱 재단하고 클래리파이션 하려고 했던 이런 언어 그림 이론이었는데 후기로 가면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철학에서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이게 이제 바뀝니다. 후기 철학은. 그래서 이 철학의 문제는 언어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다. 이게 언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하긴 유사하긴 한데 이게 이 일상에서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안한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후기에 가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언어 그림 이론, 그리고 이제 쓰임 이론 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 굉장히 딱 단선적으로 이렇게 쫙 재단하던 전기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융통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이런 쓰임으로서의 언어를 강조한 이 두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보려고 했던 전기와 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이 사람은 이제 존재의 철학자, 이 사람은 의미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사람은 존재의 차원에서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분은 언어 분석을 통해서 철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보았는데, 이 사람은 세계와 자아가 뒤얽힌 뭔가 이 언어를 우리가 잘못 씀으로써 또는 언어가 넘어가지 못할 한도를 자꾸 넘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이런 뒤엉킴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의 그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해냈고, 이 사람은 분석 철학의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해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떤 철학자들이 크게 이런 이제 그 조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존 철학을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생기고 후계자들이, 이 사람은 어떤 분석 철학, 논리학, 논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텐슈타인의 후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다 시작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까 하이데거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철학은 시로 쓰여야 한다. 시를 쓰는 것은 언어로 하여금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거나 말해지지 않는 부분을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배열이다. 뭔가 시라는 게 그렇잖아. 이제 그 하이데거는 이 시가 그 우리의 존재가 나한테 말을 거는 이런 어떤 울림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이 사람은 뭔가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언어는
이 세상에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철학이 그래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구분, 그 존재가 원래 좀 불투명한 거잖아. 이 하이데거에서 봤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어떤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 시와 같은 어떤 이런 언어들은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언어의 한계, 세계의 한계, 그 언저리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거나 말해지지 않는 부분을 배열하는 방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경계에서 좀 고뇌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 저는 같았어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바로 그런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전기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이상할 거 아니야, 그죠?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존재라는 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 약간 이 사람 전기 철학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는 듯이 느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동갑내기인 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대요. 하이데거가 존재와 불안으로 뭘 얘기하려는지 알 것 같다. 인간은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뭔가 약간 경계에 있다는 거야. 이 존재라는 것도. 그죠? 이 사람의 전기 철학에 따르면 뭔가 그 부분은 철학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야. 그죠? 이게 뭔가 불명확하고 약간 뜬금없고 같은 게 이제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철학이 얘기하는 것은 전기 철학으로 봐서는 그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에 들어갈 것도 같고 후기 철학으로 가서 어떤 이제 언어의 쓰임이라는 면에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언어를 해석하면서 그걸로 철학을 했던 후기 철학에 가서 이것을 포용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을 대비해 보면 그런 면이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겐슈타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언어의 한계가 바로 세계의 한계다. 철학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러면 나의 한계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이참에 해보고 싶어서 살짝 집어넣었고요. 과연 이 사람을 왜 철학의 신이라고 했을까? 약간 이상한 철학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비트겐슈타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런 걸 거야. 우리가 막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중에 비트겐슈타인으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어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거, 이거는 철학에서 손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건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는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버니 젤린스키. 이 사람이 이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다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22%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100%의 문제 중에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4%, 나머지는 96%는 다 이런 거다. 비트겐슈타인 방식으로 하면 그건 문제 아닌 거야, 원래.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돼. 그러면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뭐 이런 생각을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 꿀단지에 들어간 파리처럼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나오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사람 얘기했어요. 자, 이 모든 그 훌륭해 보이는 교설 다 필요 없다. 너의 삶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 그죠? 자, 삶의 의미에 관한 어떤 격언, 그럴듯한 말, 그거보다 진짜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보다는 실제 삶이 더 충실한 사람도 있다. 이게 더 낫지 않냐, 이제. 아까 이 교설보다는, 그럴듯한 말보다는, 그럴듯한 철학보다는 너의 삶이 더 문제다. 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교훈이라면, 암보다는 삶. 암, 지행 일치이면 가장, 뭐,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삶이 더 수위가 높은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딘가 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말과 글이 넘치면 지나친 삶이고, 말, 글보다 삶이 넘치면 진정한 삶이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뭐, 하고자 했던 말 중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의 한계는 무엇일까를 하게 비트겐슈타인이 전기철학에서 고민을 했는데, 나의 한계는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의 한계. 그래서 그걸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던데, 안셀름 브리아 사바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뭘 먹은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래요. 이게 옛날 사람이지, 그지? 1825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이 미식가였는데, 음식 어떤 학자였는데, 뭐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은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는 입에서 나가고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먹는 거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뭐를 섭취하고 뭐를 배출했는지를 알면 나한테 남아 있는 내 신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분자 정도에 알 수가 있대요. 이제 그걸 명확히만 이게 따질 수 있다면, 자, 내가 뭘 먹었는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똑같은 얘기로 요새는 이런 것 같아요. 내 한 달치 그 카드 명세서 보면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다 알 것 같아. 아, 얘 어디 돌아다니고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뭐 어디에서 그 토를 냈고 뭐 이럽니다. 어디서 뭘 먹었고, 아, 주로 무슨 책을 읽고 다 알 거 아니야.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예요. 이건 이제 게테가 얘기했다고는, 당신이 무슨 책을 읽는지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 수 있을 걸. 내가 오늘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기사를 읽고 뭐를 검색을 했고 이거를 다 알면, 아, 당신 이거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 실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싫어하지 맙시다. 우리가 뭘 읽고 뭐에 대해서 고심하는지가 결국은 나를 정하는 것 같아. 이 실자를 떼
자, 이 사람을 왜 철학의 신이라고 불렀을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명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후기 철학은 뭐 잘 전기도 물론 모르지만 전기 철학은 굉장히 난 매료됐었어요. 이게 뭔가 끊어내는 맛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건 철학, 이건 아닌 거. 여태껏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꿀단지에서 빨리 나와. 자, 철학에 관한 문제 다 해결했어. 나 간다잉? 이랬던 거지. 그랬는데 후기로 가면서 확 바꿔 자기를. 야, 이거 대단하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바꾸기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요새 안 바꿔요, 사람들이. 자기 틀려도 웬만하면 안 바꿔.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또는 자기가 많이 맞는 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지. 근데 이 사람은 딱 바꾸잖아. 내가 전기에 너무 이 언어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했구나.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과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잖아. 나 이 사람이 난 이 대단한 점은 오히려 그 점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들어, 저는. 이 사람은 뭐 세계 몇 위가 하는 부자였어요. 뭐 나중에 10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나눠주잖아. 자기 재산 헌납하고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결심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나눠주고 시골에 가서 수학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삶과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그래. 얼마나 애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아까 보면, 이 사람이 비어있던 그 10년, 그 기간에 대한 또 연구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그 치벌 사건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사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돼서 하다가 다시 또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다 던지고 다시 또 종군을 또 해. 근데 그때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서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약품 담당하는 어떤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유연하다. 이 천재, 신이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부자, 최고의 철학자가 자기를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을까?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은 유연하다. 나는 그 부분이 난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 봤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제 감상이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무덤이래요.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비가 누워져 있는데, 철학의 임무는 세계와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말하지 없는 것에서는 침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철학계에다가 선언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의 신이로까지 추앙이 됐던 사람은 어느 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싹 바꿀 수 있었어. 자기 생도 바꿀 수 있었고 재산도 바꿀 수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모습도 바꿀 수 있었고 이 형이상학적인 문맥에서 이 이상 언어에서 일상 언어로 일상적인 콘텍스트로 선회할 수 있었던 유연성, 난 그 부분을 더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이 우리한테 던지는 이런 문제들,
과연 내가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전혀 철학과는 무관했던 공학도였는데 이 철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한테 많은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책실마철한테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다. 오늘은 사실은 이 어떤 이 철학의 진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삶을 소개 드리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 사람의 이 삶의 자세가 우리한테 더 철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비트겐슈타인은 여기까지.